교수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논술에서 그 합격답을 쓰려면 교수가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취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어보는 취지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샘플 문제 보면 제시문 자에 나오는 베르고송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역으로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지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이제 샘플 문제인데 보면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논제 분석에서 나와요. 논제를 분석하는 데서 이 물어보는 취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응?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떤 거를 좀 내가 좀 느끼냐면 물어보는 취지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의 독해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일단 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경이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자, 물어보는 취지를 파악을 해봅시다. 교수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뭐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교수가 채점을 할 때 눈여겨볼 만한 게 뭐예요? 학생이 어떤 거를 제대로 썼나고 이거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면요. 그러니까 일단 자의 관점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해요? 사아를 평가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의 관점에서 사아를 평가하는 건데 그러면 이 평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제시문을 아직 안 본 상태에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요 문제 다음으로 이제 카톨릭대 문제 2번 문제를 보면 또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중앙대 2번 문제도 그렇고요. 또 뭐 연대 문제도 나옵니다만 모든 대학에서 나와요. 어떤 제시문에서 다른 제시문을 평가하시오. 어떤 제시문을 참고해서 다른 제시문을 뭐 어떻게 하시오. 뭐 비판하시오, 평가하시오, 설명하시오, 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짐작으로 말을 했을 때 제시문 4를 평가하라고 그랬는데요. 제시문 4를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 4를 평가하라고 그러면은 이 평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짐작이에요. 사를 비판하는 걸까요? 사를 칭찬하는 걸까요? 뭐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사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경향이 아주 매우 높죠. 자, 또 하나. 그러면 사하고 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내가 이제 교수가 물어보는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제를 분석하는 샘플을 이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아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아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아는 서로 별개의 관계일까요? 상반되는 관계일까요? 자,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세요. 자에 나오는 베르고송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아를 평가하고 그랬지. 자, 그리고 역으로 제시문 사아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사아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비슷한 입장일까요? 서로 다른 입장일까요? 내 말이 어려워요, 지금?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자에서 사아를 평가하고 사아에서 어떻게 한다? 사아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자를 반박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하고 아는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아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잘 봐. 이게 반대되는 관계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쓸 거예요? 자, 사아의 관점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지 서술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하고 아가 만약에 서로 상반되는 관계라고 그러면 사의 관점에서 반박을 하고 아의 관점에서 반박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논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 교수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의 관점이구나. 베르그송의 관점이구나. 근데 내가 얘기해 줄게. 되게 모든 대학교 문제가 어떤 관점에서 뭐를 평가하시오라고 문제 나오면 이 관점이 어려워. 모든 문제가 그래. 그게 어렵다고. 그건 나중에 네가 해결할 일이야. 제시문 읽고, 읽고 해결할 일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 자의 관점에서 사를 평가하고 사의 관점에서 자를 반박하라고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게 자에 나오는 내용과 이 관점과 사안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거야. 안 그러면 반박하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어? 야, 사의 관점에서 지금 자를 반박하라고 그랬잖아. 사의 관점에서 자를 반박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어? 사의 관점에서 자를 반박하라. 그 사의 관점하고 이 베르그송의 이 베르그송의 관점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문제도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학생 자를 읽어보고 베르그송의 관점을 밝혀. 야,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사아를 평가해봐. 그럼 베르그송하고 사랑 어떻게 다르니?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사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겠어? 그럼 자에 대해서 보면 사의 입장에서는 이 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써봐. 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논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교수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의 관점과 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쓰라는 얘기고, 그 사의 관점에서는 그럼 자를 어떻게 또 비판할 수 있는지 쓰라는 얘기구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제시문이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시문을 읽으면 너희들 있잖아. 사하고 아를 읽을 때, 예를 들어 사하고 아를 읽을 때, 가만있어 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니들 독해가 안 되는 거야. 독해할 때, 그럼 사하고 아는 어떤 부분에서 유사할까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읽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내가 수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틀리지만 않으면 합격을 하는데, 제시문을 틀리지 않으면 합격을 하는데, 이게 틀리지 않게 쓰기 위해서는 제시문 독해에서 에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시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별로 없어. 내가 이 논술 10년 넘게 내가 촬영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개별 제시문이 어려운 건 없다고. 근데 이거를 엮어서 연관성을 가지다 보면 이게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취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논술 정답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논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가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락은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다. 단락은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분량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놓고 보면은 일단 자의 관점하고, 그 다음 평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는 거하고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어느 부분에 좀 길게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됐냐? 분량을 정하게, 단락별로, 이런 것들. 또 이제 글의 순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서로 글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논제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똑똑한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똑똑한 친구인데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사를 평가라고 그러니까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볼 때 사는 타당하다, 잘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착각을 한 거야. 그러면 평가니까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겠지.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성립이 안 되지, 수지야, 그지? 이거 지금 반박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 그런 것들을 다, 이 논제 분석을 통해서, 정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시문 분석이 이제, 제시문 분석은 이 물어보는 취지에 따라서 제시문 분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어떻게 있느냐라는 거지. 어? 이 제시문 분석, 제시문 여러 번 독해를 해가지고, 이건 독해죠. 독해를 해가지고, 야, 내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 선생님, 이 제시문에서 하는 얘기는 알겠는데요. 막상 쓸려니까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 많이 듣는다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제시문은 너희들이 있잖아. 원고에 쓸 이 내용들의 힌트를 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글감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을 갖다 베끼는 순간 너희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니? 제시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말하네. 얘는 이런 거네. 해가지고 평가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창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창조인데 그냥 막 갑자기 뭐 영감이 떠오르는 게 아니지. 제시문에서 너희들 창조할 수 있는 말의 힌트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상 그런 말 하거든. 제시문에 있으면서도 없는 글을 써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시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시문을 그대로 베끼지 말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대로 베끼지 않으면서 주어진 자수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제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주제문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요를 말하는 건데 개요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말하면 배려우성의 관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의 공통점 정리하고 사의 문제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의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배려우성의 문제점 요렇게 정리해 주는 게 주제문을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니들 원고를 쓸 때는 제시문 보지 말고 너희들이 썼던 그 개요 있지? 이걸 보고 막 설명하듯이 글을 쓰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죠. 원고지 쓰는데 선생님이 내가 500자로 써야 되는데 내가 300자까지는 되는데요. 200자가 어떻게 써야 될지 막 감이 안 잡혀요. 떨어졌어. 너희들 이게 독해가 안 된 거야. 말할 것도 없어. 독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막혔든지 어디다 한 군데 막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머릿속에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쫙 나가고 그 두 번째에서 그러면 배려구성의 관점이 이런 거니까 이 관점하고 얘는 이렇게 다르네. 그러니까 배려구성에 보면 얘를 이렇게 야단치겠네. 그럼 그 내용을 막 쓰는 거야. 배려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안은 이런 문제점을 지닌다 하고 설명하는 거야. 그 설명은 제시문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